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최근에 이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다음 포털에서 스토리 펀딩을 하는데, 스토리 펀딩 사상 최단 기간 내에 1억을 돌파한. 근데 제목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예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은, 재심,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걸 다시 재판적으로 끌고 나오는 대단히 어려운 사법적 절차, 재심이란 말이죠.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재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무료 변론으로. 돈 안 되는 것만. 네. 무료 변론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을 올렸더니 3일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모였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변협이 지난해 선정한 공익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하나 봤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 올 한 해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상반기 매출이. 본인 월급 말고 이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이 한 해 상반기에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우선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거든요. 다시 재판하자는 건데 판결이라는 것은 신급제도 하에서는 확정이 되면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사법 자원의 또 합리적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이 사례가 거의 없죠. 재심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는 간통이나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그런 사건에 재심이 되죠. 네. 근데 하지만 변호사님이 그 뭐 형사 사건이나 완전 판결 났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재심된 경우 그렇게 많습니까? 시국 사건 외에 일반 형사 사건 중에 이런 강력 사건의 재심은 제가 알기로는 첫 사례는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 그 7번 방위 선물 영화 모티브 됐죠. 그리고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그 사건을 본인이 하셨죠? 예, 그거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거 본인이 하셨고. 예, 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삼내 나라스포 강도 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 역사에서 재심 사건이 몇 건 없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본인이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그게 무료 변론이에요. 무료 변론. 무료 변론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집이 몇 평이십니까? 저희 방 2개의 아파트인데요. 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세예요? 보증금 3천에 월 55만 원. 그러면 변호사 수입도 지금은 사실상 올해 들어서 없는 거고, 그죠? 뭐 거의 이제 막 맡아달라고 이게 막 계속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한 건 맡으면 생계 유지될 만큼 그런 사건 몇 건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을 보통 안 하세요? 재심 사건을 재심 사건이라는 전문으로 하더라도 예. 다른 자잘한 사건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송사라는 건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더라고요. 저는 내일도 가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 그 사건을 갖다가 또 굉장히 몰입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가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혹시 부인이 재산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증금 1,000에 58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처음에는 돈 벌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네. 이제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에 고졸 또. 제가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건 수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선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사건 만나서 유명해지니까 사건 들어오더라고요. 네. 잘하고 좀 규모 있게 가는 과정에서 품행이 방정맞은 장경욱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때. 유호성 씨 사건 기억하시죠? 그분을 만났구나. 예. 잘못 걸렸네. 예, 잘못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그때만 해도 돈을 벌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는데 장경욱 변호사님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하고 그때만 해도 전 장경욱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뭘 알았으면 끊었을 텐데 그냥. 바로 근데 탈북자 간첩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허위자백 전문가라고 들었다 하니까 거기서 제가 좀 약간 호감을 얻었고 네. 장경욱 변호사를 갖다 만약에 전화를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데서만 받았어도 제가
이런 상황까지 안 났죠.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고 사무실 가서 장경욱 변호사 치니까 이거 안 해야 될 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정국 변호사라고 불리더라고요. 정국 변호사에 같이 다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다니면 큰일 나겠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몇 번 나셨죠? 예,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뭐 같이 다녀가지고 결국은 저 국정원이 뭐 사실상 뭐 탈북자를 내세워서 고소했지만 저 탈북자 간첩 사건 하다가 보안수사대 2번 조사받으러 갔고. 아니 그럼 집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수입이 막 확 끊기고. 제가 집에 가서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생활비를 안 주잖아, 생활비를. 생활비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많이는 못 줬고 네. 살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빼왔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래 가끔씩 제가 또 상 받으면 상금이 1,000만 원씩 나왔거든요. 아하. 이거 올해는 제가 못 받고 있지만 작년에 두 개를 받았습니다. 네. 공익대상 상금 1,000만 원, 그 노골리 평화상 상금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 딱 갖다 드렸네요. 네, 그런 것도 갖다 주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계속 찾는데요. 네. 은행에서 만기만 연장해줬어도 제가 펀딩 안 했습니다. 아니, 월 이자 어떻게 해서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매출이 없어졌거든요. 매출이 없다 보니까 네. 사업자가 매출이 없으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망한 건 아니다. 제가 은행 직원한테도 그랬거든요. 네. 한 봐라 인터넷에서 네.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 유명하다. 그래도 은행에서 이런 것 좀 해서 그냥 만기 연장만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네. 근데 은행 내규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분할 상환을 9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됐어요. 네. 5월 분할 상환 이제 마이너스 대출은 1억은 이제 또 상환 덕촉 오겠지만 1억 8천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600씩 상환 들어오는데 그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사무실 접고. 아니, 접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8월 29일 날 임대기한 만기입니다. 지금 얼마 모험됐습니까? 8시 6분 현재 1억 8,573만 4,383원입니다. 목표액이 원래 1억이었잖아요. 말이 1억이었죠. 그냥 모인 대로 다. 아직도 80일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저분이 정상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스토리 펀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후원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예, 87일 남았습니다. 네. 돈 모이면 할 일 많습니다. 많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재심을 전문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재심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딱 걸렸을 때 저한테 네.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죠. 근데 언론상 보도된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범인이라고 많이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야 이거 뒤집으면 제가 유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확률이 낮은 사건을 뒤집어서 유명해진 변호사들. 예. 변호사들은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해도 이렇게 말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사건 했다. 예. 보통은 인권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근데 유명해지고서 했는데. 유명해져야죠. 야. 총수님도 유명하니까 좋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유명해진 거예요. 무진장. 어쨌든. 예. 그래서 돈도 벌고 싶었고 하다가, 근데 이제 장 변호사가 전화 와가지고 컴퓨터 없는 데서 그걸 봤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이쪽으로 빠져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탈북자 간첩 사건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탈북자 간첩 사건의 기록이 10,000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 무죄받은 사건들은, 근데 탈북자 간첩 사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를 수집을 북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간접 증거를 수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탈북자들 만나야 되는데, 탈북자들 국정원 얘기 나오면 굉장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네. 또 기록의 모순을 갖다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북한 지도 펼쳐놓고 탈북 루트 일일이 파고 막 그렇게 하죠. 저는 솔직히 압록강과 두만강이 굉장히 우리 한강같이 이렇게 굉장히 넓고 물도 깊어가지고 탈북할 때는 수영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건너면 되죠.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데는 그냥 건너 다닌대요. 여기 땅 하고 그냥 건너버리면 딱 탈북이라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게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돼 있대요. 준법 정신이 미약하다. 사법시험 합격하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원적부 이런 걸 떼갑니다. 근데 최종 학력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떼봤더니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준법정신 미화가로 써버리면. 그때 선생님한테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예요? 제가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무단결석 한 100일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럼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네,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희는 섬에 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섬에서 학교 다니면 수학여행 갔다 오면 가출이 심해지거든요. 제가 수학여행 갔다 온 애들하고 가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빚 때문에 휴학을 했대요. 또 사법연수원도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사법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매달 60만 원씩 도와줬어요, 저를요. 그래서 그 이듬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합격하면 마이너스 대출 1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돈 필요하냐고 하니까 1억 나오는데 빌려드릴까요? 하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빌려드린다고. 고마워서 묻지도 않았는데. 네, 먼저 이제 빌려줬다가 그게 탈라가지고 카드 8개로 제가 매달 말이면 사법연수원 판사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못되죠. 저는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공부를 이게 머리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을 똑같이 보지 마세요. 이게 다른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 정말 저는 고시 공부할 때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제낄 수 있고 저 사람 제낄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연수원에 들어간과 동시에 제낄 사람이 없습니다. 제낄 사람 어떻게 근데 합석고시 붙었어요, 근데? 사법시험은 제가 처음에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인생 한번 쳤죠. 왜냐면은 고등학교를 제가 2번 다녔거든요. 중퇴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포대학교 전자학과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수능시험이 생긴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시험 보면 성적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대학교 전자학과를 갔는데 영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네,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좀 하고 보통은 이제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면은 영장을 연장하는 경우가 저는 뭐 빨리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특별한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계획 없죠. 갔다 왔는데 이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해가지고 한 방에 뒤집자, 한 방에. 고시가 뒤집을 수단이잖아요. 한 방에. 그럼 사시 볼까 행시 볼까 외시 볼까 제가 3개 중에 선택을 했죠. 근데 주변에 행시 외시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군대 한 달 고참이 사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 한 달 고참이 사시 본다고 해서 사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양반이 사시 본다고 했고 7월달 방학 때 신림동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도 같이 갑시다. 네. 그래서 사시 본 거예요. 그 선배는 합격했나요? 합격했습니다. 그 선배도? 지금 판사입니다, 지금. 그분은 공부를 잘하는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제가 같이 신림동에 같이 가가지고 같은 고시원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박병장 학교 다녀야지. 박병장. 그래서 제가 배병장님 제가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배병장님 저만 볼 때마다 막 자기가 이제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 놈인 것 같은데.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따라온 것 같은 거죠. 제가 현실을 직시한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배병장 방학 끝나고 내려갈 때. 저 혼자 이제 고시원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올라갔는데 2달 만에 내려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인생 참 험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몇 년을 공부하셨어요? 5년 했습니다. 기적적인 거네요? 기적적이죠. 제가 1점 차로 붙었거든요. 1점 차로. 1000명이 그때 합격했을 때 690등이었습니다. 1점 차인데 평균. 이게 수석하고 저하고 차이는 10점 이상 나는데 1점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점 차로 붙은 놈하고 떨어진 놈하고는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관식 시험인데 주관식에 정해진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채점위원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본 답안과 갔다 와서 편안하게 본 답안과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뭐 펀딩 다 해버렸는데 뭐. 전관예우 변호사나 검사 출신으로 뭐 나가가지고 몇백억씩,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지금 막 1억 후원했다가 막 좋아하는데 1억 8천 1억 8천 거기는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슨 기분이 드세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본인도 나도 공부 잘하고 남들이 막 너무 띄워주고 그러면 저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 우리 법조계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가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어떤 진경준, 홍만표 사례
최유정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갔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자리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자기가 선택한 상황일 수도 있고 운명적인 상황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결부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방에 떠버릴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뭐든지 준비를 하는 놈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떠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생 고생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 거예요. 요즘에 잠이 1시간 반 자고 휴대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가와 때를 놓쳐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숫자가 올라가니까. 이게 저는 그거 궁금해요. 처음에는 유명해지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재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돈 안 되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건 왜냐면 모든 어떤 공익적 사건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일을 한다면 저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공익적 목적 외에 개인의 어떤 욕심이 결부가 같이 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날밤 새면서 막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사건을 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런 유명해지고 생각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이 점점 커져가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하면서 커져가는 거더라고요. 하다가 사건 잘 찾아보니 너무 억울하다. 눈물을 보잖아요. 울잖아요. 눈물을 보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바뀌어요. 나 같은 속물도 저 속물이거든요. 바뀌어요, 사람이.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 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 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 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쇼.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2배 번항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몇? 사례는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 그 7번 방위 선물 영화 모티브 됐죠. 그리고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그 사건을 본인이 하셨죠? 그거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거 본인이 하셨고. 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3대 나라스포 강도 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 역사에서 재심 사건이 몇 건 없는데 그중 대부분을 본인이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그게 무료 변론이에요. 무료 변론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집이 몇 평이십니까? 저희 방 2개의 아파트인데요. 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세예요? 보증금 3천에 월 55만 원. 그러면 변호사 수입도 지금은 사실상 올해 들어서 없는 거고, 그죠? 뭐 거의 이제 맡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한 건 맡으면 생계 유지될 만큼 그런 사건 몇 건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보통 안 하세요? 재심 사건을 재심 사건이라는 전문으로 하더라도 예. 다른 자잘한 사건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송사라는 건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최근에 이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다음 포털에서 스토리 펀딩을 하는데, 스토리 펀딩 사상 최단 기간 내에 1억을 돌파한. 근데 제목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예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은 재심,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걸 다시 재판적으로 끌고 나오는
대단히 어려운 사법적 절차, 재심이란 말이죠.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재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무료 변론으로. 돈 안 되는 것만. 네. 무료 변론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을 올렸더니 3일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모였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변협이 지난해 선정한 공익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장경욱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뭘 알았으면 끊었을 텐데 그냥. 바로 근데 탈북자 간첩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허위자백 전문가라고 들었다 하니까 거기서 제가 좀 약간 호감을 얻었고 네. 장경욱 변호사를 갖다 만약에 전화를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데서만 받았어도 제가 이런 상황까지 안 났죠.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고 사무실 가서 장경욱 변호사 치니까 이거 안 해야 될 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정국 변호사라고 불리더라고요. 정국 변호사에 같이 다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다니면 큰일 나겠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몇 번 나셨죠? 예,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뭐 같이 다녀가지고 결국은 저 국정원이 뭐 사실상 뭐 탈북자를 내세워서 고소했지만 저 탈북자 간첩 사건 하다가 보안수사대 2번 조사받으러 갔고. 아니 그럼 집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수입이 막 확 끊기고. 제가 집에 가서는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생활비를 안 주잖아, 생활비를. 생활비도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많이는 못 줬고 네. 살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줬습니다. 저는 내일도 가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갖다가 또 굉장히 몰입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가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혹시 부인이 재산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증금 1,058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돈 벌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네.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이에요, 고졸 또. 제가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건 수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선 많이 했죠. 네. 그러게 하면서 이제 수원 노숙소년 사건 만나서 유명해지니까 사건 들어오더라고요. 네. 잘하고 좀 규모 있게 가는 과정에서 품행이 방정맞은 장경욱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때. 유호성 씨 사건 기억하시죠? 그분을 만났구나. 예. 잘못 걸렸네. 예, 잘못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그때만 해도 돈을 벌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는데 장경욱 변호사님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하나 봤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 올 한 해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상반기 매출이. 본인 월급 말고 이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이 한 해 상반기에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우선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거든요. 다시 재판하자는 건데 판결이라는 건 신급제도 하에서는 확정이 되면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사법자원의 또 합리적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이 사례가 거의 없죠. 재심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는 간통이나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그런 사건에 재심이 되죠.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변호사님이 그 뭐 형사 사건이나 완전 판결 났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 재심된 경우 그렇게 많습니까? 시국 사건 외에 일반 형사 사건 중에 이런 강력 사건의 재심은 제가 알기로는